서울의 가장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재개발 예정 구역의 낡은 빌라 반지하 방에는 습한 곰팡이 냄새 대신 서늘한 기계 열기가 가득 차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4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믿기 힘든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들의 등 뒤에는 한 여자가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이었고, 겉보기에는 삶에 지친 평범한 30대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던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곳은 그들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마련한 임시 지휘소이자 거대한 한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의 시작점이었다. 한서윤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금 되새겼는데,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으나 동시에 그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든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고,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는 결심은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첫째 하늘이는 메인 서버의 방화벽을 분석하고 있었고, 둘째 바다는 한성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으며, 셋째 태양에는 건물 보안 시스템의 설계도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고 있었고, 막내 별이는 법적 허점을 찾아낼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보물들이자 세상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복수의 칼날들이었다. 새벽 4시가 되자 한서윤은 낡은 옷장 문을 열고 색이 바래고 헐거워진 청소부 유니폼을 꺼내 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중년의 노동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을 질끈 묶어 모자 안으로 감추고, 얼굴에는 일부러 기미와 주름을 그려넣어 누구도 그녀의 본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위장했다. 과거 한성그룹의 수석 비서실장이자 강도진 대표의 연인이었던 한서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림자처럼 건물을 배회하며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 박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것은 적의 심장부로 가장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가장 굴욕적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변신을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늘이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작전 개시 시간을 알렸고, 한서윤은 짧게 대답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지만 그녀는 몸을 움츠리는 대신 어깨를 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뺏어간 원수 강도진이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한성그룹 본사 사옥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한서윤은 거대한 대리석 바닥과 천장까지 닿을 듯 솟아있는 유리벽을 보며 잠시 숨을 골랐는데, 이곳은 5년 전 그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출입증을 찍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순조로웠다. 사람들은 화려한 정장을 입은 임원들에게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낡은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그녀는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 바로 그것이 한서윤이 노린 점이었는데, 오만함에 눈이 먼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을 청소하는 여자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한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으나 겉으로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5년 전 강도진의 어머니인 신여사가 보낸 사람들에게 끌려가며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차가운 비웃음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며
차가운 이성으로 자신을 무장했고, 오늘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강도진의 집무실에 초소형 도청 장치와 네트워크 해킹을 위한 백도어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청이 아니라 한성그룹의 모든 정보를 아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신경망을 심는 작업이었다. 같은 시각 강도진 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젊은 황제로 불리지만 그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방금 전 끝난 임원 회의에서 무능한 이사들을 질책하고 나오는 길이었으며,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의 성격은 날이 갈수록 더욱 표독스럽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거칠게 밀어버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5년 전 사라진 한 여자의 기억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의 그리움은 증오와 뒤섞여 기형적인 집착이 되어 있었다. 한서윤은 복도 끝에서 강도진이 비서관들을 대동하고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기며 바닥을 닦는 척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손은 걸레 자루를 부러뜨릴 듯이 꽉 쥐어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 강도진은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것은 그녀를 알아봐서가 아니라 단지 청소부가 임원구역에 있는 것이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그가 풍기는 익숙한 향수 냄새가 한서윤의 코끝을 스쳤을 때 그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강도진이 집무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한서윤은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계산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장실 청소를 핑계로 집무실과 연결된 배관실로 접근했고 미리 준비해온 특수장비를 환기구 틈새에 부착했다. 이 장비는 셋째 태양이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전파 탐지기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반경 50m 내의 모든 음성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물건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고 수천 번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설치가 완료되자마자 그녀는 왼쪽 손목에 찬 낡은 전자시계의 버튼을 눌러 신호를 보냈다. 반지하 방에서 신호를 수신한 첫째 하늘이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눌렀고, 그 순간 한성그룹의 메인 서버를 향한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기 위해 5년간 공들여 만든 바이러스성 코드를 주입하는 정교한 수술과도 같았다. 모니터 화면에는 초록색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방화벽들이 하나둘씩 무력화되면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우회 경로를 통해 추적을 따돌렸다. 둘째 바다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알고리즘을 교란시켜 한성그룹 계열사의 주가 변동성을 미세하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전산실은 갑작스러운 시스템 이상 징후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고 보안팀장과 엔지니어들이 소리를 지르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화면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였다.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데이터들이 암호화되거나 삭제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만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이것은 유령이 시스템을 장악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던 한성그룹의 자부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보고를 받은 강도진은 격노하여 전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해버리겠다고 고함을 쳤다. 강도진의 집무실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고 그는 마우스를 집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검은 화면 중앙에 하얀색 글씨가 천천히 타자기를 치듯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5년 전 한서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잔인한 말과 정확히 대칭되는 문장이었다. 문장을 본 강도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 메시지가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과거가 무덤을 파고 돌아왔다는 선전포고이자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서윤은 소란스러워진 복도를 뒤로하고 유유히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는데 그녀의 등 뒤로 들려오는 직원들의 당황한 목소리들이 마치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다. 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었고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에 묻은 위장용 화장을 씻어내렸다. 그녀는 건물 밖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녀는 강도진이 가진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한서윤을 맞이한 것은 내 아이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더욱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들이었다. 하늘이는 해킹으로 확보한 강도진의 개인 일정표와 비공개 회의록을 화면에 띄웠고 막내 별이는 그 속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을 분류해내고 있었다. 그들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팀이었고 엄마의 복수가 아닌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다. 강도진은 마비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았는데 화면에 떠있는 문구는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인해 갈라져 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일이 단순한 경쟁사의 소행이 아님을 감지했고 누군가 자신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아픈 곳을 찔러왔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는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한서윤의 사진을 꺼내보며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부정했다. 한성그룹의 메인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증권가 정보주인 찌라시를 통해 퍼져나갔고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다가 의도한 대로였으며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한성그룹의 철옹성 같은 신뢰도에 금을 가게 만드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한서윤은 반지하 방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속보를 보며 컵라면을 끓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새가 눅눅한 방 안을 채웠다. 세상은 대혼란에 빠졌지만 그 원인인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은 더없이 평화로웠고 그 이질적인 풍경이야말로 이 복수극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한서윤은 아이들을 억지로 잠자리에 들게 했는데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고 해도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홀로 깨어 강도진의 일정표를 분석하며 다음 날 있을 임원 회의에 맞춰 두 번째 공격을 준비했다. 그녀의 노트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강도진의 최측근들과 그들의 약점이 적혀 있었고 붉은색 펜으로 그어진 선들은 그들의 목을 조여갈 올가미의 궤적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5년 전 비 오는 날 거리로 내쫓겼던 그날의 추위와 배고픔을 기억해냈고 그 기억은 그녀를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강도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출근하여 모든 직원들의 출입 기록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의심 가는 모든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새벽에 다녀간 늙고 구부정한 청소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한서윤의 완벽한 위장은 그녀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주었다. 이것은 강도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사각지대였고 한서윤은 그 어둠 속에 숨어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꼴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윤은 다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출근길에 올랐는데 어제와 달리 오늘은 건물 전체에 흐르는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다. 보안 요원들의 검문이 강화되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사원증을 내밀었고 지친 표정 연기는 더욱 완벽해져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있는 최상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강도진이 아끼는 최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넷째 태양이가 만들어준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들어있었고 이것을 통해 강도진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24시간 감시할 계획이었다. 그녀가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능숙하게 추적기를 부착하고 나오는 순간 누군가의 구두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심장이 멈출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강도진의 비서실장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의심하는 대신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뒤로 물러서며 빨리 비키라고 소리쳤을 뿐이었다. 한서윤은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하며 자리를 피했고 그가 채 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편견이 다시 한번 그녀를 살렸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한서윤과 4명의 천재 아이들은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댐에 작은 구멍을 뚫는데 성공했다. 그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곧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되어 댐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며 그 위에 서 있는 강도진과 그 일가족을 모조리 휩쓸어 버릴 것이다. 한서윤은 빗물이 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도진 대표의 집무실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처참하게 어질러져 있었는데 고가의 도자기 화병은 산산조각이 나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서류들은 눈보라처럼 흩날려 카펫을 뒤덮고 있었다. 보안팀장과 전산실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핏발선 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도진이 서 있었다. 그는 단순히 회사의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해커가 남긴 메시지가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을 정통으로 찔렀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강도진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당장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보안팀장이 물러가고 집무실에 정막이 찾아오자 강도진은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는데 그의 머릿속은 5년 전의 기억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한서윤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그에게 이별을 고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다가 위자료를 챙겨 떠난 꽃뱀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방금 모니터에 떴던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그녀가 즐겨 쓰던 표현이었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와 함께 찍었던 구겨진 사진을 꺼내 들었는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지금의 그를 비웃는 것만 같아 가슴이 옥죄어 왔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는데 들어온 사람은 강도진의 약혼녀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딸인 최유라였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강도진에 대한 애정보다는 자신의 결혼식에 오점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계산적인 마음만이 가득했다. 최유라는 강도진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고작 해킹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은 그룹 후계자답지 못하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향수 냄새는 강도진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들었고 그는 거칠게 팔을 빼내며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달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최유라는 강도진의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자신의 아버지가 이번 사건을 조용히 덮어줄 수 있다고 거들먹거렸다. 그녀는 5년 전 강도진의 계모인 신여사와 결탁하여 한서윤을 궁지로 몰아넣고 그녀가 강도진의 아이를 지웠다는 가짜 진단서를 조작해 강도진에게 보여준 장본인이었다. 그녀에게 한서윤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기에 이번 해킹 사건이 그저 경쟁사의 소행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뱉은 말들이 도청 장치를 통해 한서윤과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고 그 오만함이 곧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임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청소 카트를 밀고 임원 회의실이 있는 복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최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5년 전 그녀가 임신한 몸으로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최유라는 비서들을 시켜 그녀의 짐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여자였다. 한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회의실 쪽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목표는 곧 있을 긴급 임원 회의에 대비해 회의실 테이블 밑에 고성능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강도진과 신여사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회의실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부정한 자세로 힘겹게 카트를 미는 청소부 아줌마를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한서윤은 쉰 목소리로 회의 시작 전에 물을 채워 놓아야 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고 경호원들은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재빠르게 움직여 문을 잠그고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 이동했는데 그녀의 동작은 전문 요원처럼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메인 테이블의 상석인 회장님 자리 밑바닥에 껌처럼 생긴 도청기를 붙였는데 이 장치는 막내 별이가 만든 것으로 배터리 수명이 6개월이나 지속되는 최첨단 장비였다. 반지하 방에서는 4명의 아이들이 헤드셋을 끼고 숨을 죽인 채 엄마의 움직임을 소리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둘째 바다는 회의실 내부의 와이파이 신호를 해킹하여 엄마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호원들의 무정의를 교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째 하늘이는 건물 전체에 전력 공급망을 제어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정전을 일으켜 엄마를 탈출시킬 비상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고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들의 작은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한서윤이 작업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회의가 일찍 시작되려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병들을 테이블 위에 정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신용을 하며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신여사를 필두로 강도진과 주요 임원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한서윤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죄송하다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신여사는 한서윤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회의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뭐 하는 거냐고 짜증을 냈지만 강도진은 왠지 모를 익숙한 뒷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강도진은 청소부가 나가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녀의 굽은 등과 촌스러운 작업복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에서 배어나오는 특유의 리듬감이 5년 전 한서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심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옆에 앉은 신여사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지금 중요한 안건이 산더미라고 주의를 주었다. 강도진은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닫힌 문을 향해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애써 서류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신 여사는 이번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물어 보안 담당 임원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안건을 내놓았다. 이것은 겉으로는 위기 관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룹 내에서 강도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교묘한 술책이었다. 강도진은 그녀의 의도를 간파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 했지만 다른 이사들이 신 여사의 눈치를 보며 동조하는 바람에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도청기를 통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한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고 신 여사가 5년 전과 똑같이 아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지하 단칸방의 아이들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회의 내용을 녹음하며 중요한 키워드들을 추출해내고 있었는데 특히 비자금과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눈은 빛났다. 셋째 태양에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 신 여사가 언급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해외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임을 밝혀냈다. 막내 별이는 이 회사가 과거 한서윤이 횡령 누명을 썼던 그 자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고 이것은 한서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다. 아이들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작전의 첫 단계가 성공했음을 자축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여전히 감돌았다. 회의가 격해지면서 강도진과 신여사 사이의 고성이 오갔고 강도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답답한 가슴을 치며 비상계단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그가 머리를 식힐 때마다 찾던 유일한 도피처였다. 그런데 비상계단 문을 열자마자 그는 계단참에 앉아 쉬고 있던 청소부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한서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놀라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고 강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워주려다가 그녀의 손목을 스치게 되었다. 그 순간 강도진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전율을 느꼈고 5년 전 한서윤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를 기억해냈다. 강도진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고개를 들라고 명령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윤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저으며 놔달라고 사정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긁어서 낸 쉰 목소리였기에 강도진은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에게서 나는 희미한 프리지어 향기를 맡고는 손에 힘을 더 주었다. 프리지어는 한서윤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고 그녀는 항상 그 향이 나는 보디 로션을 사용했었기에 강도진에게 그 향기는 잊을 수 없는 각인과도 같았다. 한서윤은 위기 상황임을 직감하고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렸지만 다행히 그때 비서실장이 뛰어와 강도진을 찾았다. 강도진은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았고 한서윤은 그 틈을 타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층계 아래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강도진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고 비서실장은 대표님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남은 미세한 온기를 느끼며 방금 그 청소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본사 청소 용역 업체의 직원 명단을 가져오라는 것과 특히 오늘 25층 담당자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환영이 아니라면 그녀가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청소부로 숨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신 여사의 보고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겠다고 다짐했다. 한서윤은 건물을 빠져나와
안전한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는데 강도진과 마주쳤던 순간의 공포와 슬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에게 무사히 탈출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고 하늘이는 엄마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강도진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고 이제부터는 더욱 치밀하고 대담한 작전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차가운 복수자의 얼굴로 돌아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밤 강도진은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청소업체 명단을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박명자라는 50대 여성의 이름과 사진만이 등록되어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평범한 아줌마였기에 강도진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너무 지쳐서 헛것을 봤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5년 전 한서윤의 행적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고 의뢰했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돈을 받고 떠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반지하 방에 모인 네 아이들은 도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 여사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했고 이제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그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한서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말렸는데 단순히 돈을 뺏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이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을 처절하게 무너뜨려야 진정한 복수가 완성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칠판에 그려진 한성그룹의 조직도 위에 붉은색 펜으로 X자를 그으며 다음 타깃은 강도진이 아니라 그를 조종하는 신여사와 최유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빛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창밖을 보며 위스키 잔을 기울였고 한서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잠을 청했으며 두 사람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증오, 그리고 묻혀있던 사랑이 뒤섞인 이 복수극은 이제 겨우 2막을 올렸을 뿐이었고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거대할 것이었다. 내일 해가 뜨면 한서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퍼뜨릴 준비를 할 것이다. 한성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답게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는 참석자들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정재계 인사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들의 옷차림과 장신구는 하나같이 억소리가 나는 명품들로 휘감겨 있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연회장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는 낡은 밴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한서윤이 짙은 화장을 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강도진이 선물해 주었던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꺼내 입었는데 유행이 지났을 법도 하지만 그녀의 우아한 몸매와 고혹적인 분위기는 옷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이들과 연결된 통신용 이어셋이 꽂혀 있었고 손에 든 작은 클러치 백 안에는 최첨단 해킹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오늘 밤 그녀의 임무는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강도진이 호텔 펜트하우스 개인 금괴 숨겨둔 비밀 장부를 빼내는 것이었다. 거울을 본 그녀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차가운 도끼를 품은 눈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밴 안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첫째 하늘이는 호텔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게스트 명단에 엄마의 가명인 제니퍼 킴이라는 이름을 추가하고 그녀를 해외에서 온 투자자로 위장시켰다.
셋째, 태양이는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여 특정 시간대에 CCTV가 오작동하도록 설정을 변경했고, 둘째, 바다는 파티장의 조명과 음향 시설을 원격으로 제어할 준비를 마쳤다. 막내 별이는 엄마가 금고를 여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파티장에 작은 소동을 일으킬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 완벽한 팀워크는 그들이 단순한 가족을 넘어선 운명 공동체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파티장 안에서는 최유라가 주인공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는데, 그녀는 강도진의 팔짱을 끼고 다니며 자신이 곧 한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임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참석자들에게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뒤돌아서면 피곤한 기색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고, 강도진은 그런 그녀의 가식적인 모습에 질려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았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제 마주친 청소부의 눈빛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이 화려한 파티장이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파티장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웅장하고 기괴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예정에 없던 연출이라 사람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이크에서는 날카로운 소음만 터져나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바로 그 순간 메인 출입구가 열리며 한 줄기 조명이 한 여자를 비추었는데,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이 마치 여신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소란스러웠던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도준은 입구 쪽에 서 있는 여자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는데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증오했던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성숙해져 있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은 그녀가 한서윤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최유라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꾸민 짓이 들통날까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한서윤이 그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선전포고이자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의 등장이었다. 한서윤은 강도진과 눈이 마주치자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이었다. 강도진은 마법에 걸린 듯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오랜만이라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강도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 순간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것은 아이들이 엄마를 탈출시키기 위해 준비한 결정적인 타이밍이었다. 암흑 속에서 한서윤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비상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이미 암기해둔 동선을 따라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강도진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다. 그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그녀가 사라진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수많은 인파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 사이 한서윤은 혼란을 틈타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태양이가 해킹해둔 덕분에 별도의 인증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한서윤은 거침없이 서재로 향했는데, 그곳은 강도진이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숨겨두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을 떼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5년 전 그녀가 강도진과 함께 살 때 보았던 바로 그 금고였다. 그녀는 클러치백에서 별이가 만들어준 특수 해독기를 꺼내 금고 패널에 부착했고, 기계는 숫자를 빠르게 무작위로 대입하며
비밀번호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는 보안 요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띠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낡은 장부 하나와 검은색 USB가 들어있었는데 그것들이 바로 신여사의 비자금 내역과 정치권 로비 리스트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물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는 다시 그림을 걸어 흔적을 지웠다. 그녀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급히 커튼 뒤에 발코니로 몸을 숨겼다. 서재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진이었는데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이곳에 왔음을 알았지만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아무런 침입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금고 쪽으로 다가가 그림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때 밖에서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그를 부르는 소리에 행동을 멈췄다. 비서실장은 파티장이 통제불능 상태이며 최유라가 실신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강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다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강도진이 나가자마자 한서윤은 발코니 난간을 넘어 미리 준비해둔 로프를 타고 아래층 객실 테라스로 뛰어내렸다. 그녀의 손바닥은 밧줄 마찰로 인해 껍질이 벗겨져 피가 맺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는 아래층 객실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며 옷을 갈아입었는데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다시 낡은 청소부 작업복을 입는 순간 그녀는 화려한 복수자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로 돌아왔다. 호텔 후문으로 빠져나온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벤에 올라타자마자 긴장이 풀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벤 안에서 아이들은 엄마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한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방금 전 강도진의 눈에서 보았던 깊은 슬픔과 혼란을 잊을 수 없었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감상을 떨쳐내고 가져온 USB를 하늘이에게 건넸다. 하늘이는 즉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모니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불법 자금 내역과 뇌물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엉망이 된 파티장에서 강도진은 멍하니 서서 한서윤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돌아와서 이런 짓을 벌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유라는 깨어나자마자 보안팀장에게 따귀를 때리며 당장 그 여자를 잡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는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다. 강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붉은 천조각을 주웠는데 그것은 한서윤의 드레스에서 뜯겨 나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한서윤과 아이들은 획득한 증거들을 분류하며 본격적인 공격 계획을 세웠는데 이 자료들은 한성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바다는 이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자고 주장했지만 셋째 태양이는 그랬다가는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서윤은 아이들의 논쟁을 중재하며 이 증거를 이용해 신 여사와 최유라를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적의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복수 방법이었다. 그날 밤 강도진은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금고가 털린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없어진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비밀 장부들이었고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한서윤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묘한 안도감과 절망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녀가 자신을 파멸시키러 왔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네가 원한다면 기꺼이 당해주지 하지만
그냥은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그가 이제부터 방어가 아닌 방역을 시작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서윤은 아이들이 잠든 후 USB에 담긴 파일 중 하나를 열어보았는데 그곳에는 5년 전 자신이 아이를 유산했다는 조작된 의료 기록 원본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고 그날의 억울함과 고통이 다시금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맹세했는데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고 다가올 내일은 한성그룹에게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한서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익명의 제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수신자는 검찰청 특수부와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었다. 그녀는 장부의 일부 내용을 첨부하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이제 강도진과 신여사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었다. 강도진은 텅 빈 집무실에서 보안팀이 복구해낸 CCTV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한서윤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빛과 비소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고 그는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워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오르는 속보다 더 뜨거운 것은 가슴속에 맺힌 의문들이었다. 그녀는 왜 5년 만에 나타나 자신의 금고를 털었으며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해결사이자 사설 탐정인 장 팀장을 호출했고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어 내 앞에 무릎 꿇리라고 명령했다. 한편 최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불안에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그녀는 파티장에서 한서윤을 본 순간부터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밝혀질까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특히 강도진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뒷골목에 거물인 마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거액을 줄 테니 한서윤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교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광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반지하 방에서는 한서윤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오늘 확보한 장부를 이용해 신여사의 자금줄을 끊어놓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은행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고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아이들은 걱정 말라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한서윤이 집을 나서고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빌라 앞에 멈춰 섰다. 차 안에는 마 사장의 부하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손에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든 채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건물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 사장의 부하들은 최유렉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이곳에 한서윤이 숨겨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이들을 납치하여 한서윤을 협박할 요량이었다. 그들의 리더인 흉터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려 반지하 현관문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단순히 힘없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사는 곳이라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지만 이곳이 천재들이 요새화해 놓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녹슨 철문처럼 보이는 현관문에는 사실 셋째 태양이가 개조한 구감도 진동 센서와 생체인식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집안에서는 넷째 별이가 모니터를 보다가 침입자 경보를 울렸고
평화롭던 거실은 순식간에 전시 상황실로 변했다. 첫째 하늘이는 즉시 집안의 모든 조명을 붉은색 비상등으로 전환하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는 재밍 장치를 가동했다. 둘째 바다는 침입자들의 숫자가 5명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태양이에게 함정을 활성화할 위치를 지시했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흥미로움과 비장함이 감돌았고 그들은 마치 고난도 전략 게임을 하듯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흉터 남자가 락픽으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지만 열쇠 구멍에 도구를 넣는 순간 강력한 고전압 전류가 흘러나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고 손바닥은 검게 그을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하들은 당황하여 그를 부축했지만 흉터 남자는 씩씩거리며 쇠망치로 문고리를 부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들이 억지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자욱한 연막이었다. 이것은 태양이가 환기구를 통해 분사한 최루성 가스였고 침입자들은 기침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현란한 스트로보 조명이 터지며 침입자들의 시야를 교란시켰고 동시에 고주파 소음이 스피커를 통해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이 소리는 인간의 평형 감각을 마비시키는 주파수로 조율되어 있어 덩치 큰 남자들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거나 구토를 했다. 하늘이는 천장에 설치된 야간 투시 카메라로 그들의 꼴을 지켜보며 스피커 볼륨을 최대치로 올렸다. 침입자들은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하며 후퇴하려 했지만 들어왔던 현관문은 이미 태양이가 원격으로 작동시킨 이중 철판 셔터에 의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어 공포에 질린 채 허공에 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한편 은행장과의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한서윤은 휴대전화로 전송된 긴급 침입 알림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을 새도 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최유라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비열한 방법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의 안일함을 자책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별이가 침입과 동시에 경찰서에 자동 신고가 들어가도록 프로그래밍해둔 덕분이었다. 경찰들이 현관문을 뜯어내고 진입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실로 기이했는데 건장한 조폭 5명이 바닥에 뒹굴며 거품을 물고 있었고 4명의 아이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연하게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경찰들은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이지 혼란스러워했지만 바닥에 떨어진 흉기들과 침입 흔적은 명백했다. 한서윤은 폴리스 라인을 뚫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몸을 떨었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를 토닥이며 무서운 아저씨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혼내줬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서윤은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진이었다. 그는 장 팀장의 보고를 받고 한서윤의 거처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온 것이었는데 경찰차와 소란스러운 현장을 보고 놀라 굳어버렸다. 그는 군중 틈에 섞여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오는 조폭들을 보았고 그 뒤를 이어나오는 한서윤과 내 아이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강도진의 시선은 한서윤에게서 아이들에게로 옮겨갔고 그 순간 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4명의 아이들 중 첫째와 셋째는 강도진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고 둘째와 넷째는 한서윤의 이목구비를 쏙 빼닮아 있었다. 강도진은 본능적으로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임을 깨달았고 5년 전 그녀가 떠날 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한서윤이 그를 발견하고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며 마치 어미 사자처럼 그를 경계했고 그 적대적인 태도는 강도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한서윤은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경찰차에 올라탔는데 그녀는 강도진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시선을 돌렸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강도진의 멍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도진은 떠나는 경찰차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유전자 검사센터를 섭외하고 5년 전 산부인과 기록을 모조리 뒤지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인지 환희인지 모를 감정으로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별이는 미리 준비해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정당 방위임을 완벽하게 입증했다. 담당 형사는 어린아이들이 조폭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지만 영상 속에 담긴 기상천외한 함정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한서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조항을 읊으며 아이들의 보호 조치를 요구했고 그녀의 당당하고 지적인 태도에 경찰들은 압도되었다. 조사가 끝나고 풀려난 그들은 더 이상 그 반지하 방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에 미리 마련해둔 두 번째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새로운 은신처는 도심 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폐허 같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설비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윤은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복기했다. 최유라가 보낸 깡패들, 그리고 그 현장에 나타난 강도진, 이 모든 것이 예고된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양육권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카드가 필요했다. 같은 시각 최유라는 납치 실패 소식과 함께 강도진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테리를 부리며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졌다. 그녀는 강도진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고 공포는 곧 살해로 변해갔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는데 국회의원인 아버지는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강도진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자신의 아이들이 저런 험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5년 전 최유라가 건네주었던 낙태 수술 동의서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가 되는 것을 보며 그는 결심했는데 자신을 기만하고 아이들과 한서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모든 인간들을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는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는데 강도진이 예고도 없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신 여사와 그녀의 측근들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회의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져놓았다. 그것은 어제 한서윤이 보내준 장부의 사본이 아니라 자신이 밤새 조사하여 찾아낸 신 여사의 차명 계좌 리스트였다. 신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강도진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눌러 프로젝터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신 여사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최유라의 아버지인 최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대준 내역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신 여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강도진은 이사회 멤버들에게 선택을 강요했는데 자신과 함께 회사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신 여사와 함께 침몰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차갑게 선언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서윤은 강도진의 행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과격하게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바다는 이것이 기회라며 우리가 가진 정보를 추가로 터뜨려 신 여사를 완전히 매장시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강도진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강도진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애증의 대상이었고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전쟁은 이제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었고 한서윤과 강도진 그리고 신여사와 최유라라는 4개의 축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한서윤은 창고의 창문을 통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짐했는데 이 싸움의 끝에서 웃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과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5년 전 강도진이 주었던 낡은 반지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힘껏 쥐었다가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과거의 미련은 이제 사치일 뿐이었고 오직 생존과 복수만이 그녀가 가야 할 길이었다. 오전 9시 정각이 되자마자 주식시장이 개장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 안에서는 둘째 바다의 손가락이 피아니스트처럼 유려하게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한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 상승 곡선에서 파란색 하락 곡선으로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이것은 바다가 며칠 밤을 새워 설계한 공매도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령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가 동시에 매도 주문을 쏟아내고 있음을 의미했다. 한서윤은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숫자들이 곤두박질치는 광경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결기만이 서려 있었다. 증권가 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한성그룹과 관련된 악성 루머들이 메신저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루머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는데 한성건설의 부실 시공 증거와 한성바이오의 임상실험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찌라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투매에 동참했고 기관 투자자들조차 상황을 관망하며 매수 주문을 거두어들이자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한성그룹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불과 1시간 만에 증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뉴스 속보는 이 사태를 검은 화요일이라고 명명하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본사 전략기획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전화벨 소리는 끊이지 않고 울려댔으며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뛰어다녔다. 재무담당 임원들은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건의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신 여사는 회장실에서 전화를 붙들고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고함을 치며 거래 정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규정상 어렵다는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사태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하게 상황을 관조하고 있었다. 그는 이토록 정밀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팀뿐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 중심에 한서윤과 자신의 아이들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회사가 망가지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쓰려왔지만 동시에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만 하라고 지시했고, 비서실장은 대표가 미친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물러갔다. 그 시각 막내 별이는 법률 검토를 마친 탈세 자료와 불법 로비 명단을 주요 언론사와 사법기관에 동시에 제보했는데, 이것은 주가 폭락에 이은 두 번째 결정타였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한성그룹 불매운동과 강도진 구속수사라는 키워드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특히 최유라의 아버지인 최 의원이 한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정치권까지 발칵 뒤집혔다. 최유라는 자신의 집 앞에 몰려든 기자들을 피해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녀가 갈 곳은 이제 감옥밖에 남지 않아 보였다. 한서윤은 창고 한 구석에서 울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는데, 발신자는 강도진이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도진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진지했는데,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나 돈은 상관없으니 아이들과 당신을 만나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5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장소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서윤은 그의 제안이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매듭이라는 것을 알기에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첫째 하늘이는 엄마가 위험할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한서윤은 이번만큼은 자신이 직접 마주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준비해둔 세 번째 단계인 최후의 폭로를 실행하라고 지시했고,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윤은 거울을 보며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변장이나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오롯이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그 앞에 설 생각이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낡은 녹음기 하나를 챙겨 넣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 벤치였는데, 5년 전 비가 쏟아지던 날 강도진이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비극의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맑게 개어 있었고 강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리게 했다. 멀리서 강도진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수행원 한 명 없이 홀로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뒷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2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한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에게 다가갔고, 인기척을 느낀 강도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는데, 5년이라는 세월의 간극과 서로에 대한 오해들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도진은 한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이 내 핏줄이 맞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서윤은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 아이들은 당신이 버리고 죽이려 했던 생명들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도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그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한서윤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5년 전의 진단서를 꺼내 강도진의 가슴에 던졌는데, 그것은 최유라와 신여사가 조작했던 낙태 수술 기록이 아니라 진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다. 그녀는 당신 어머니와 약혼녀가 나를 납치해 강제로 수술대에 올리려 했으나 의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망쳤던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토해냈다. 그녀는 당신이 내게 꽃뱀이라며 돈 봉투를 던졌을 때 나는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모욕을 견디며 사라져준 것이라고 소리쳤다. 강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주워들고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눈물은 땅바닥을 적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강도진은 바닥을 치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신 여사와 최유라의 말만 믿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옥으로 내밀었으며 자신의 아이들이 지하 단칸방에서 숨죽여 살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한서윤을 바라보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지는 않겠으나 아이들에게 속죄할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당신에게는 아빠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파멸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강도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발신자는 신여사였고 그녀는 주가가 폭락하고 검찰이 들이닥쳤다며 당장 와서 해결하라고 악을 써댔다. 강도진은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한서윤에게 들리도록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과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는 한서윤을 바라보며 내가 당신의 복수를 완성시켜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한 의지가 엿보였다. 강도준은 한서윤에게 자신의 비밀 금고 열쇠와 한성그룹의 치부를 담은 진짜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는 이것을 터뜨리면 신여사뿐만 아니라 자신도 감옥에 가게 되고 회사는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말하며 선택은 당신의 몫이라고 했다. 한서윤은 그가 건네는 USB를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도진은 잃어버린 5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앞으로의 미래를 망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이제 곧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니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한서윤은 멀어지는 강도진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토록 증오했던 원수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창고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강도진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여주었다. 하늘이는 이 자료야말로 한성그룹이라는 거인을 단숨에 쓰러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라고 분석했고 별이는 이것으로 강도진까지 구속될 수 있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다. 아이들은 엄마의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고 한서윤은 USB를 손에 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검찰이 한성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톱뉴스로 보도되었고 강도진 대표가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속보가 이어졌다. 화면 속 강도진은 수척해진 얼굴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처연해 보였다. 한서윤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내일 아침 주주총회에 우리가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숨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그들의 면전에 대고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대강당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분위기는 마치 폭동 전야처럼 살벌했다. 신 여사는 의장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성난 주주들은 물병을 던지며 경영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한서윤과 4명의 아이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의 등장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한서윤은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경호원들이 막아서려 하자 태양이가 해킹한 음향 시스템을 통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서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한성그룹의 최대 주주 대리인이자 강도진 대표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신 여사와 최유라가 저지른 모든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며 준비해온 영상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신 여사가 조폭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과 최유라가 위조 서류를 만드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신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그녀의 추악한 민낯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엄마를 서포트하며 주주들의 스마트폰으로 증거 자료들을 실시간 전송했고 여론은 완전히 한서윤의 편으로 기울었다. 바다는 현장에서 즉석 투표 시스템을 가동하여 현 경영진의 해임안을 상정했고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되는 모습이 그래프로 나타났다. 신 여사는 망연자실하여 의자에 주저앉았고 최유라는 도망치려다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가난한 엄마와 4명의 천재 아이들이 서 있었다. 한서윤은 떨고 있는 신 여사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며 당신이 뺏어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신 여사는 도끼 어린 눈으로 한서윤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그녀는 힘을 잃은 노인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에 들이닥쳐 신 여사와 최율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했고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한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단상 아래에 있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구치소에 있는 강도진의 처분이 남아 있었고 회사는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서윤은 혼란스러운 회의장을 진정시키며 자신이 임시관리인 자격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천재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청사진을 제시했고 주주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와 비전에 압도되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이제 복수자가 아닌 리더로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은 주인을 잃고 텅 비어 있었으나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거움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윤은 강도진이 앉았던 거대한 가죽 의자 대신 창가에 놓인 작은 보조 의자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임시 대표이사로서 서명해야 할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복수의 끝이 승리감보다는 허탈함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면서도 그녀의 카리스마와 명확한 업무 지시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회사는 서서히 폭풍 속에서 방향키를 잡아가고 있었다. 회장실 한편에 마련된 긴 회의 테이블에서는 4명의 아이들이 마치 자신들의 놀이터인 양 각자의 노트북을 펼쳐놓고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 첫째 하늘이는 무너진 사내 보안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여 외부 침입이 불가능한 요새로 만들고 있었고 둘째 바다는 폭락했던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투명한 재무구조 개편안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었다. 셋째 태양이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를 원격으로 수정하며 생산 라인을 정상화시켰고 막내 별이는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신 여사와 최유라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천재적인 아이들은 엄마의 가장 든든한 참모이자 한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슬숨은 영웅들이었다. 한편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신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몰골로 벽을 긁어대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당장 나를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를 파면시키겠다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남들을 짓밟으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무관심과 고립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고 그녀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지만 정작 아들을 괴물로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최유라 역시 옆방에서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믿었던 아버지 최 의원마저 자신을 꼬리 자르게 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윤에게 저지른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감옥의 회색 벽 안에 갇혀버린 신기루가 되었다. 그녀는 검찰 조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죄를 신 여사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우며 손톱을 물어뜯었고 탐욕으로 맺어진 그들의 동맹은 비열한 배신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한서윤은 바쁜 일정을 쪼개어 강도진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를 찾았는데 그녀는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강도진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밖에서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고 한서윤을 보자마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한서윤은 그의 변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5년 전 오만하고 차가웠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죄를 뉘우치는 한 인간만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강도진은 한서윤에게 아이들은 잘 지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한서윤은 아이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며 회사를 살리고 있다고 덤덤하게 대답했다. 강도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자신이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짐을 짊어지게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한서윤에게 자신은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으며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 테니 부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한서윤은 그가 진정으로 변했음을 느끼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한서윤은 강도진에게 당신이 작성한 자백서 덕분에 회사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것만으로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당신이 죄값을 다 치르고 세상에 나올 때쯤이면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되지 말라고 충고했다. 강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말이 맞다고 동의했고 5년 전 비 오는 날 당신을 잡지 못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일어서는 한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강도진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회사로 돌아온 한서윤은 임직원들을 대강당에 소집하여 새로운 경영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녀는 더 이상 한성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유물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폐지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직원들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기립박수를 보냈다. 단상 아래에서 엄마를 지켜보던 내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뿌듯해했고 그들은 엄마가 복수의 화신에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 재판은 대한민국 재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고 있었다. 한서윤은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5년 전 사건의 전말과 신 여사의 비리를 증언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신 여사는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찾아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도표는 신 여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최유라의 신문 차례가 되자 그녀는 울먹이며 모든 것이 신 여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신은 억지로 따랐을 뿐이라고 거짓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별이가 복구해낸 최유라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은 그녀가 주도적으로 한서윤을 괴롭히고 납치를 사주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검사는 스크린에 대화 내용을 띄우며 피고인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질타했고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최유라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신 여사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최유라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하는 추태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도진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는데 그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방청석에 앉아있는 한서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오만함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인정하고 어머니와 약혼녀의 죄 또한 자신이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서윤과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법정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한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복수의 끝이 결코 달콤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하며 휴정을 선언했고 사람들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강도진의 의외의 태도에 대해 수근거렸다. 어떤 이들은 쇼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고 동정론을 펴기도 했다. 한서윤은 법원을 나서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는데 차 안에는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한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는데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오직 가족들의 대화 소리만이 집 안을 채웠다. 아이들은 재판 이야기 대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곳에 대해 이야기하며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하늘이는 나중에 커서 보안 전문가가 되어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했고 바다는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되어 엄마를 호강시켜주겠다고 큰소리쳤다. 한서윤은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강도진이 없는 이 식탁이 조금은 허전하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임을 받아들였다. 선고 공판일이 다가올수록 한성그룹의 주가는 안정을 되찾아갔고 여론은 한서윤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녀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이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선 당당한 여성 리더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낡은 앨범을 보며 강도진과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는데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감정이었다. 선고 공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먼저 신 여사에게는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녀는 판결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교도관들에 의해 들려나가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최유라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권선징각의 결과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서윤은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풀며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강도진에 대한 선고가 이어졌는데 판사는 그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피해자인 한서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500시간이었는데 이것은 실형을 면한 파격적인 판결이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강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한서윤을 향해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한서윤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가 탄원서를 쓴 것은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전과자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마지막 배려였다. 법원을 나온 강도진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허리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한서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한서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정말로 과거와의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서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강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몇 달 후 한성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는데 한서윤은 전문 경영인과 협력하여 회사를 이끌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영재학교에 입학하여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회사에 들러 엄마를 돕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강도진은 지방의 작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그는 화려한 CEO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한서윤의 활약상을 볼 때마다 그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먼발치에서 그녀를 응원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법임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한서윤의 책상 위에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는데 그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당신과 아이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없었지만 한서윤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며 5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흉터조차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는데 한성그룹 본사 사옥의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사무실 안의 공기를 따스하게 드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성그룹은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중심에는 전문 경영인들과 함께 이 사회를 이끄는 한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가 주목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결제 서류 대신 직원들이 보낸 감사 편지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이 놓여 있었고 이는 그녀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오후가 되자 집무실 문이 열리고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4명의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들어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1년 전의 그늘진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활기찼다. 첫째 하늘이는 정보보안 영재학교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활약하며 화이트 해커들을 이끌고 있었고 둘째 바다는 모의 주식 투자 대회에서 우승한 상금을 전액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셋째 태양이는 로봇 공학 대회 준비로 밤을 새워 눈밑이 거뭇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고 막내 별이는 청소년 모의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논리 정연한 변론으로 상대를 압도했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한서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한 구석의 빈자리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강도진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눈치를 보느라 내색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해 강도진이 시골의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 특히 오늘은 내 쌍둥이의 생일이었고 아이들은 화려한 파티나
비싼 선물보다 아빠라는 존재와 함께 밥 한 끼를 먹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눈치 빠른 한소윤은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냈고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조용히 차 열쇠를 집어들며 드라이브나 가자고 제안했다. 한소윤이 운전하는 차는 서울의 빌딩 숲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꽃들의 향연이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 했다. 아이들은 목적지를 묻지 않았지만 엄마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뒷좌석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한서윤은 백미러로 아이들의 들뜬 표정을 확인하며 1년 전 법정에서 보았던 강도진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서 천륜을 끊어놓을 권리는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차가 멈춘 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의 낡은 보육원 앞이었는데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한 남자가 땀을 흘리며 고장난 그네를 고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톱밥이 묻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순박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강도진은 망치질을 하다가 낯선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고 차에서 내리는 한서윤과 네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망치를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쭈뼛거리며 강도진을 바라보았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던 화려한 CEO가 아닌 땀 냄새나는 아저씨의 모습에 잠시 낯설어했다. 하지만 강도진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보자 아이들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막내 별이가 먼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다가갔다. 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초콜릿 하나를 꺼내 강도진에게 내밀며 아빠 생일 축하해주러 안 올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 한마디는 강도진의 가슴속에 쌓여있던 죄책감의 댐을 무너뜨렸고 그는 무릎을 꿇고 별이를 껴안으며 오열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강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넓은 등에 기대거나 손을 잡았는데 그들은 말없이 천을 나누며 그동안에 단절되었던 시간을 이어 붙이고 있었다. 강도진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위로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그들이 충분히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것은 그녀가 개입할 수 없는 그들만의 시간이었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강도진은 쑥스러운 듯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서윤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는 한서윤에게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의 더러운 작업복을 부끄러워했다. 한서윤은 피식 웃으며 당신이 입었던 수백만 원짜리 만원짜리 명품 정장보다 지금 그 옷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농담을 건넸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선을 교환하며 보육원 식당으로 이동해 아이들과 함께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다. 보육원 원장님이 내어준 소박한 미역국과 떡볶이가 차려진 식탁에서 강도진과 한서윤 그리고 내 아이들은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으로서의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서로 아빠에게 자신들의 학교 생활과 발명품 이야기를 하느라 바빴고 강도진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자신이 재벌 회장으로서 누렸던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지금 이 순간의 떡볶이 한 조각이 더 맛있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식사 도중 하늘이가 아빠는 언제 집에 오냐고 불쑥 물었을 때 식탁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도진은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은 아직 지은 죄를 다 씻지 못했기에
이곳에서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며 언젠가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면 그때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은 아쉬워했지만 아빠의 결심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소윤은 그런 강도진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바다 너머로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하자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는데 아이들은 아쉬운 마음에 강도진의 손을 놓지 못했다. 강도진은 아이들에게 다음 달에 학교 행사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는 한서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한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거친 손을 맞잡았다. 그 악수는 과거의 화해를 넘어 미래를 향한 동반자로서의 약속과도 같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의 기류가 흘렀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모두 골아떨어졌고 한서윤은 백미러로 잠든 아이들의 천사 같은 얼굴을 확인하며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다.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지난 5년여간의 치열했던 복수극을 되돌아보았다. 반지하 방에서의 절망과 분노 한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들, 그리고 법정에서의 승리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끝에 남은 것은 파괴된 폐허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세워진 가족이라는 튼튼한 성이었다. 며칠 후 한서윤은 한성그룹 창립 기념식 단상에 올라 전 직원과 주주들 앞에서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녀는 연설에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회적 책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할 것이며 기술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연설은 생중계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도진 역시 보육원 텔레비전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한서윤은 퇴근 후 집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그녀를 응원하는 듯 했다. 그녀의 곁으로 잠에서 깬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그들은 엄마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밤바람을 함께 맞았다. 하늘이는 아빠가 보낸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서툰 글씨로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고 한서윤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